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화요일부터 앞으로 2주 동안 청취율 조사가 시행됩니다. 여러분들 지역번호 02로 시작되는 전화 잘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2주 동안만은 좀 받아주십시오. 받으셔서 어제 무슨 라디오 뭐 들으셨어요 했을 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으셨다라고 대답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저희가 또 2주 동안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 청취율 조사가 끝난 이후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 지역번호 02로 시작되는 거 꼭 받으셔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는 바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해보는 천막회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연구원 조청래 전 부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새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뭐 이러는데 오늘 경제 얘기를 하면서도 카르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잘못된 정책의 수혜자 혹은 공적이라고 예, 거기서 이익을 봐왔던 기득권자들을 일컫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이 이권 카르텔 뭐 이런 건 사실 카르텔이라는 단어의 어떤 그 긍정 부정을 떠나가지고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어떤 정부 부처에 카르텔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워낙 카르텔을 많이 쓰시고 이제 남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고 그 구체적 실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과연 공무원들이 또 그렇고 국민들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사교육 카르텔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그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최초에는 6월 모의고사로 이제 사교육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시작됐고 그 다음날 대통령실 해명을 통해서 이제 사교육 카르텔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교육 카르텔이 뭔지에 대한 설명과 실체는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제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사교육 대형 학원하고 출제원이 만났다더라 하는 제보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카르텔이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육, 환경, 문체부 2년 부처로 찍어놓고 여기에도 어떤 이제 카르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고 R&D의 카르텔도 싸워달라. 그러니까 전 사회가 이제 카르텔과 싸워달라는 주문을 하시고 그러시는 건데 저는 그 실체 없이 이 공직사회를 그런 식으로 통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고 그게 오히려 실제 어떤 존재하는 카르텔 중에 제일 누구나 아는 상식적으로 법조 카르텔이 문제고 관피아 모피아 카르텔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 현 정권에서 카르텔 문제를 말씀하시려면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하셔야죠. 지금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카르텔과 싸우라고 주문하실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그러면 더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고 사교육 카르텔이나 이런 거 먼저 얘기하고 전 부처로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언론에서 봤습니다만은 정부의 전 부처가 그 산하 시민단체에게 국고보조금을 지불한 형태들을 보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익을 본 부적절한 관계의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권 카르텔이란 말을 쓰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정부가 5년 동안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비정상적인 부분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낭비 부분 국민 세금을 허투루 썼다든가 하는 이익 동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바로잡으라는 얘기로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교육 정책이라든가 환경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또 기존의 잘못된 정책에 부합하면서 자신들의 입지점을 강화하고 이익을 챙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대통령께서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삶 속에서 다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 국정개혁 과제를 철두철미하게 국민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뜻도 보인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잡는데 공무원들이 매진해달라 이런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차관들 임명장 주면서 했는데 이번 차관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역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인사라고 봅니다. 뭐 안민석 의원께서는 체육계 관련해서 뭐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기여를 했냐라고 비판을 하시던데 뭐 어쨌든 국민들께서 다 좋아하시고 체육계 또 교수로서 계셔왔고 하니까 뭐 자격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뭐 성과를 보고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그냥 특정인 장미란 차관 지명에 대해서 뭐 굳이 흠잡으려고 비판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뭐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같은 자세가 제가 볼 땐 적절한 선배의 자세라고 봐요. 예. 이게 젊고 유능한 사람이 차관이나 이런 주요 보직에 임명이 되었으면 제가 볼 때는 격려하고 뭐 앞으로 해가면서 뒷받침이 필요한 게 있으면 미력이 남아 뒷받침하겠다 뭐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미란 선수가 아니라 지금 교수죠. 사실 뭐 금메달을 따가지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자긍심도 줬고요. 그동안에 재단도 만들어서 사회사업도 했고 외국 가서 지도자 수업도 받았고 석박사에서 교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뭐 체육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이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안민석 의원 5선했는데 뭐 했습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이 뭔가를 했겠지만 그분이 뭐 했는지 머리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안민석 의원도 장미란 교수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여튼 뭐 출신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건 좀 좀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강성 지지층들은 또 장미란 교수한테 좀 악플도 하고 뭐 그런 모양이던데 저는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요. 어떤 분야에서든 그 정도의 뛰어난 업적을 쌓은 분들은요. 남하고 확실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네. 성실성, 인내심 하간 아주 훌륭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니까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개각 두고 나온 게 이제 극우 개각이다. 뭐 이렇게 지금 야당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이게 뭐 이념이라는 게 이제 상대적이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뭐 극우적으로 볼 수 있고 합리적 보수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라든가 김채원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박인환 경찰 제도개혁위원장 이런 분들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오신 말씀들이 보면 소위 객관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극우적 발언, 그러니까 보수라고 보기에도 너무 과도한 말씀을 계속 해오신 분들입니다. 구체 내용을 보면 김영우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통일부 부처의 성격상 적어도 지금은 이제 긴장 갈등 관계에 있더라도 결국에는 대화의 창구가 되어야 되는데 북한 전체주의를 파괴해야 된다거나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할 대상 북한 자유화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분이고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그 코로나 사태 때 군인들을 뭐 생체 실험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뭐 표현의 자유로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공직의 자격에 맞느냐라는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성향들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보수라고 칭할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보수로 포괄하기에도 너무 좀 극단적으로 나갔다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어쩌다 한 분 들어왔다고 하면 그 부서 내지 기관에 맞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비판하고 끝날 텐데 이런 인사들이 지금 한두 명이 합류하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이 좀 인사에서 인식이 극우적 어떤 이 인사 관점을 갖고 하시고 있고 결국에 향후 어떤 정권 운영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념 대립을
만들어가고 그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 어떤 뭐 입지를 만들어가고 이 흐름을 분위기를 총선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아니, 뭐 내각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정치 행위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조직의 흐름과 논리로부터 완전히 그 체계로부터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말하자면 이념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가 힘들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정부에 지명을 하거나 뭐 청문회를 거쳐서 가는 인사를 극자다 극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좀 저는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김현철 장관 통일부 장관 같은 분을 극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이 교수 시절에 했던 말 중에 이런 거는 지나쳤다 정도로 지적하고 갔던 것이지 이걸 무슨 극자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뭐 저희가 볼 때 지나쳤던 분들은 뭐 극우가 아니라 극자였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좀 자제하면 좋겠고요. 정치권이 뭐 예를 들어서 인사가 부적절하다거나 혹은 인재풀이 좁다거나 이런 수준에서 좀 비판을 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겠나. 뭐 그런 부적절한 거는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걸러면 되겠죠. 이념도 씌우기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추미애 장관의 본인이 향후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철저하게 정치를 하겠다. 예, 본인 재기를 정치 하겠다. 그렇죠. 본인 정치의 포지셔닝을 그렇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와 맞설 야권의 가장 중심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 결국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은 역할을 다 했고 그런데 그 다 하는 역할을 중간에 물러나게 했던 사람들의 책임. 그러니까 결국에 정권 재창출 실패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전 대표께서 이제 과연 본인 정치로서는 뭐 그런 식의 발언 내지 그런 이 본인 지위를 그렇게 설정하는 게 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당에도 그렇고 이 민주 세력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될지 좀 걱정스럽고요. 이게 내부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걱정들이 많습니다. 뭐 이 언론 표현입니다만 원팀이 아니라 팀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한 1년 한 4, 5개월 조용히 계시다가 이 시점에 자기를 임명해 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저격하고 나오고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찍어서 공격을 하는데요. 이게 추미애 전 대표는 역시 자해정치의 고수다 이렇게 보여지고 도저히 저분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는 혹은 정서가 독특한 좀 딴 나라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정치 행보를 시작한다 이 얘기를 민주당 전체를 상대로 자해정치를 함으로써 지금 밝히신 것 같고요. 역시 총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어유 아주 그냥 근데 어쨌든 그 이제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을 할 땐 모르겠는데 이 그만두게 할 때는 참 조심스럽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는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좀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IAEA 사무총장의 그 최종 결과 보고서가 전달이 됐고 발표가 됐어요.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조기현 부위원장님. 뭐 예상대로 나왔죠. 예. 6차 보고서까지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최종 보고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봤고 뭐 내용이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내용이고 뭐 그런데 이제 걱정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이제 지금 6차에서 최종 보고서까지 오는 데 있어서 실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점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그 검증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결론적인 어떤 입장만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원래 6차 보고서까지는 방류에 따른 시설 기준이나 방류 후에 어떤 이 방사능 오염 정도 측정 이 결과 중심이었고요. 이게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한다는 게 아예 입장이었거든요. 실제 이제 그게 포함됐는지를 좀 봐야겠죠. 예, 뭐 조정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6차례 보고회가 있었고요. 그 맥락에서 왔고 지금 IAEA TF가 오염수 TF가 작년 2021년 7월부터 2년 동안 지금 11개국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했고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뭐 스위스도 들어가 있었고 뭐 흐름으로 볼 때 뭐 부합하는 걸로 나올 걸로 봤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건 정치적으로 볼 때 어제 박광훈 원내대표가 IAEA는 뭐 정치적 보고일 가능성이 커서 믿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했고 그 며칠 전에는 민주당 대변인이 원전 진흥기구라서 맹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우원식 의원은 단식 중에 IAEA 같은 기구를 믿을 수 없으니까 유엔을 통해서 객관적 검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전체를 보면서 사실 실소를 검치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IAEA는 국제원자력 기구는 1957년에 유엔 총회 산하 기구로 만들어 준독립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다가 따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고요. 이 전체적인 과정이 그러니까 국제원자력 기구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내고 난 뒤 생길 파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민주당이 김빼기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안 없는 부인 검증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거거든요. 이게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지 우리 정치권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민과 수산업계의 생태계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 좀 반대를 하더라도요. 국민을 안심시키는 쪽으로 좀 대안을 강구하고 정부를 촉구하고 반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공포는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네. 하실 말씀 다음 주에 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됐어요. 10초 동안. 오케이. 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요. 일본 방류 결정했던 2021년 4월 13일에요. 이 검증단 구성되기 전에 해양 방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는 내용을 좀 봐야죠.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